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존재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있어도 전할 수가 없다. 고르기아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진짜 특급입니다. 이번엔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기사입니다. 네. 광기사랑 지금 세 번째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방송이 아버지의 이메일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지? 슬기로운 해법. 슬기로운 해법. 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방송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6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6월 12일. 지금 오늘이 5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 17일 정도 일찍 그 영화를 보고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시사회를 보고. 네. 우리 이거 어디서 봤죠? 그 롯데시네마에서 보지 않았나요? 아, 건대입구. 건대입구. 네,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그 국내 최초 시사회를 갔다 왔는데, 그 아마 거기서 보신 분들은 저희랑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걸로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볼 영화 조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신작 베스트 오퍼 광기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 베스트 오퍼를 보았습니다. 네네. 이 영화 줄거리가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스포일러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 영화 특성상 네. 반전도 말하지 않기 어려운 반전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줄거리를 최대한 짧게 앞에 부분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프리 러쉬가 주연을 맡고 엔니오 모리꼬네가 음악을 맡은 네. 2013년에 제작된 미스터리 로맨스 드라마, 로맨스. 네. 네. 미스터리 스릴러 네. 뭐 이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영화 줄거리는 이 주인공이 결벽증이 있고 이제 여성을 만나지 않는 기피증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최고 그 옥션 감정가? 네, 경매. 경매. 경매가 사이면서 네. 동시에 감정사이기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무대가 유럽이잖아요. 네. 그렇게 최고의 예술품들이 오고 가는, 또 거기서 감정을 이제 명성이 있는 네. 그 주인공이죠. 그런 주인공이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네. 이베슨이라는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죠. 네, 그렇죠. 상속받은 집안에 있는 미술품을 감정해달라 애원을 하는데, 이 여자가 자꾸 자기를 숨겨요. 네, 드러내지 않죠. 네. 계속 막 약속 장소에 전화해가지고 네. 가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다. 그죠. 뭐가 막 있어서 못했다. 계약서는 놓고 가라. 사고가 생겼다. 네네.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숨기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영화를 보시면 정말 처음에 주인공의 캐릭터부터 강하게 나오잖아요. 일단 네. 배경은 이탈리아고, 이태리 어느 도시인지 기억하세요? 이태리 밀란이었나요? 밀라노였어요. 저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좀 밀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술 경매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도시였고. 그죠. 주인공은 제프리 러쉬라고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가 옛날에 유명한 호주의 피아니스트 데이빗 헬프갓이라는 사람으로 나왔던 네. 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아세요, 그 영화? 네. 그 되게 재밌잖아요. 보다 보면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데이빗 헬프갓이 연주를 하는 장면이 정말 유명한 영화인데, 네. 음악 연주를 하면서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음악이 계속 나오다가 절정의 순간에 이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그 건반 소리만 들리고 음악 소리가 안 나와요. 건반이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장면만 나오면서 정말 몰입한 그 장면을 찍어내는 멋진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역할을 했던 제프리 네. 러쉬가 주연을 했습니다. 이 배우가 여러분이 아실만한 영화로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그 문어 네. 선장님, 네, 그분으로 나오시죠. 이 배우가 경매사를 맡았어요. 경매사이면서 동시에 네. 예술작품을 딱 보면은 네. 그게 언제 누가 그린 거고 뭐 얼마 정도 할 거고 이런 거를 되게 잘 찾아내는 감각 있는 감정가로도 활약을 합니다. 감각 있는 감정가이면서 동시에 유명한 경매사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친구랑 같이, 설정상 도널드 서덜랜드가 나오는데, 그죠. 친구랑 같이 오랫동안 이 경매를 속여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정가를 먼저 매기면은 그거에 따라서 경매가가 책정이 되는데, 네. 그거를 미리 낮춰놓는 거죠. 그죠. 되게 걸작인데 사실은 안 알려진.
그리고 친구랑 같이 어느 시점에 친구가 자연스럽게 그거를 먹도록 낙차에 맞도록 경매를 조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사실 돈을 되게 많이 번 사람처럼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별로 안 맺잖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사실은 이 사람 집에 비밀의 방 같은 게 있죠. 배트맨 방처럼. 예술품을 막. 네,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 예술품 특징이 그냥 예술품이 아니에요. 전부 다 여자 그죠. 초상화 같은 초상화. 거.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방의 전면을 전부 다 초상화를 걸어서 빽빽하게 모아놓은 그죠. 그런 방이 있는데, 그런 방에서 혼자 만족을 얻는 그런 되게 괴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앉아가지고 네. 방도 또 하얀색으로 네. 벽칠을 해놨어요. 벽칠을 해놓고 그 방 안에 빽빽하게 네. 사진을 걸어놓듯이 초상화를 막 걸어놓죠. 앉아서. 네. 한 줄도 비어있지 않고 정말 빽빽하게 빈 공간 없이, 네. 액자도 막 동그라미 모양 있고 네모 있고 세모 있고 막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정말 빼곡하게 걸어놔서 그 장면의 그 감흥이랄까?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가 진짜 일품입니다. 네. 네, 그런 방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그 장갑이잖아요. 네. 그 방 문, 비밀의 방에 이제 지문 같은 거 인식하면 쫙 열려지는데, 그 문이 열리기 전에 벽장 같은 걸 딱 열면 처음에 장갑실이 있죠. 장갑이 진열돼 있죠. 수백 개. 그죠. 그 장갑들이 있고, 그 버튼을 딱 누르면 장갑에 모여있는 그게 쫙 열리면서 이 지문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지문을 인식하면 그것도 열리면서 비밀의 방이 나오는데, 실제로 맨날 장갑만 끼고 다니는, 정말 누구랑도 접촉하지 않고 그런 걸 상징하는 네. 그런 소품도 나오고, 되게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비슷하게나마 어디에 나오냐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라는 영화 아세요? 아, 네. 잭 니콜슨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잭 니콜슨이 되게 유명한 작가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되게 미성숙하고 괴팍한 늙은이로 나오거든요. 네. 강박증 환자에다가 그 영화도 캐릭터가 어느 정도 유사하고, 또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네. 성공한 편집장이지만 성격은 진짜 괴팍하잖아요. 그것도 그런가요? 약간은 이제 닮아 있고, 누구지? 김용민 나오는 그 강마의 캐릭터 나오는 거, 벡토리안 바이러스. 네. 그 드라마의 캐릭터랑도 약간은 흡사한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그 그죠. 괴팍함에서. 절정을 찍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절정의 괴팍함과 네. 그 절정의 자기만족, 그 절정의 실력과, 근데 그 사람이 비리도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캐릭터로 나와요. 사실 영화가 거의 원맨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이 사람의 성격 그죠. 쫙 캐릭터 보여주고, 이 사람이 겪는 일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말을 처하게 되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전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화가 오죠. 여자한테, 입에 그 클레어한테. 네. 그거 나오잖아요. 어떤 거 나와요? 그 케이크 먹는 장면. 아, 먹지 않죠. 그게 네. 되게 의미심장하죠. 네. 네, 설명해 보세요. 아, 제가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을 하면 네네. 그 남자 혼자서 진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네. 스테이크를 썰죠. 네, 되게 인상 깊게. 네, 인상 깊게 장갑을 꼈나요 그때? 장갑 꼈어요. 아, 그죠. 딱 먹고 있는데 다 먹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종업원들이 케이크를 가져오죠. 네.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그 주인공이 그 케이크를 초가 달 때까지 네, 다 따뜻할 때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 불을. 네. 그리고 먹질 않아요. 그리고 나가죠. 근데 생일은 사실 내일이라고. 네, 생일은 사실 내일이다. 그 장면이 어땠어요? 그 장면이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되게 혼자 있는 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챙기는 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되게 혼자만 있고 싶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결벽증 있는 캐릭터 나오는데 네. 그런 거에 감동을 받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고. 거의 인간에 대한 결벽 수준이죠. 네. 근데 멀리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으로 연출됐던 부분이, 네. 다른 테이블은 다 화기애애하게 둘이서 떠들어요. 이게 되게 수미상관이에요. 앞이랑 끝이 거의 똑같은데, 고급 레스토랑을 오는 보통 상황이, 네. 다른 사람들 보통 식사를 위주로 오진 않죠. 아, 고급 레스토랑 가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보통 네. 그 시간 자체를 즐기려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되게 소중한 사람들, 뭐 가족이라거나 연인이라거나 친구라거나 소중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의 시간과 분위기를 즐기는 건데, 네. 이 사람은 철저히 거기에 음식만을 소비하러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나오는 게, 그죠. 가서 딱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 자체가 워낙 유명한 감정가이고 음식 같은 거에도 조예가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경 써서 거기서 사람이 딱 그 뭐라고 하죠, 종업원들이 신경을 쓰고 막 지배인이 나와서 직접 네. 주고 나중에 케이크까지 챙겨주는데,
그냥 음식만을 먹죠, 묵묵하게. 하여튼 그 케이크도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뭐, 네, 얘기해보세요. 아니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케이크 보통은 되게 크고 그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서는 되게 음식점에서 네. 세련된 그런 음식점에서 맛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사람이 잡지에 어떻게 써주느냐 이런 거를 감안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월넛을 어떻게 넣어가지고 만든 네. 특제 케이크다 하면서 네. 사각형의 되게 조그맣고 예쁜 케이크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초를 되게 큰 거 하나만 딱 꽂아서 그게 그거였어요. 무슨 시대, 르네상스 시대인가? 네. 그때 음식을 자기들이 복원을 해가지고 최고의 맛을 낸 그 사람이 감정가니까 네네. 네. 어떤 그런 가치를 당신을 생각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사실 그 네. 장면을 보여준 거 이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네. 여기 이 업체에서는 이 사람한테 이걸 매겨가지고 좋은 그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고 만족하는지 검증을 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게 너무나 잘 나타나게 이 사람의 정말 생일인 걸 혼자 있는 사람한테 축복을 해주려면 축하를 해주려면 네.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고 막 말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케이크 하나 진짜 조그맣고 그냥 그런 조그만 케이크 하나에다가 초 하나를 되게 큰 걸 딱 꽂아놓고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도 안 하고 멀찌감치 물러서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테이블에서 그걸 지켜만 보다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장면이 되게 쓸쓸해 보이고 결국 이 사람이 생일날인데 혼자 레스토랑에 와서 이 속에서 혼자 이런 식의 날을 보내고 있다는 거를 되게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혹시 거짓말이었나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일이었다는 게?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사실 생각해요. 난 내 생일에다가 거짓말. 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캐릭터 자체가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생일이 잘 알려졌을 거고 그게 물론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이 사람이 맞는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둘 다 있지만 네. 뭐라고 확정할 수 없게 양쪽에 다 해석이 가능하게 그러게요. 캐릭터를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일터에 와서 일을 하려는데 전화를 받죠. 그죠. 클레어 이벳이라는 사람한테 오는데 이벳 저택이라는 커다란 빌라에 사는 네. 그 외진 곳의 큰 빌라인데 좀 빌라가 되게 흉가처럼 변해 있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네. 그것 때문에 이 집하고 가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걸 팔기 위해서 감정을 받으려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가구들이 많으니까 감정을 받아서 경매로 팔기 위해서 그죠.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에 막 안 나타나고 짜증나게 구니까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일을 안 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설득하는 과정도 되게 매력적으로 나와요. 여자가 전화를 통해서. 기억나요? 저는 그 대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대사요? 그 여자가 이 올드만인가요? 네, 버질 올드먼. 예, 이 버질 올드만 그 자기 부모님이 네. 돌아가셨는데 버질 올드먼 씨가 최고다. 네. 그 사람의 감정을 꼭 받아야 된다. 더 베스트 그러죠. 네. 네.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서 계속 여자가 남자는 안 맞겠다 그러고 여자는 계속 이 사람한테 이상할 만큼 집착하면서 부탁을 해요. 그 사람,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이 사람의 구미를 끌 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도 네. 그런데도 이 사람한테 반드시 감정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전화를 통해 설득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네. 그 마지막에 정말 그래요. 더 베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최고라서 최고기 때문에 이걸 맡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처음에 안 해주고 좀 계속 그러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남자가 계속 이제 나는 뭐 화가 나 있잖아요. 여자가 계속 안 나타나니까. 그죠. 난 자기처럼 신뢰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한테 이 일을 맡고 싶지 않다. 처음에 안 나오고.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알아봐라. 네. 아니면은 내가 막 밑에 애들을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자가 계속 그걸 설득하면서 네. 부모님께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계속 이러니까 남자가 그럼 그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여자가 당신이 최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화면이 전환됩니다. 다음 장면이 뭐냐면 집 앞에. 아니요. 아니요? 다음 장면이 그거예요. 이 사람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낙찰입니다. 하는 장면으로 가요. 그 다음에 그냥 낙찰입니다. 그리고 네. 그럼 이제 다음 작품 경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6세기에 뭐고 얼마부터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다음 경매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경매가 있었고 이 사람이 그거를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낙찰입니다라고 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찰이 전에 했던 그 경매 품에 대한 낙찰입니다라는 대사가 아니라 이 전에 이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를 뜻해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다 보면 되게 특색이 있는 게 주세페 토마토의 영화들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 장면에 대해서 뒤에 장면이 응답을 해요. 대답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다른 장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은 이 장면이 되게 처음으로 앞장면과 뒷장면에 응답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네, 그렇고 영화에 출연하는 또 배우를 살펴보면 얼마 전에 배두나가 열애를 인정했죠. 그죠. 그 짐 스터게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계를 되게 잘 조립하는 기계 공학자, 그 공학자라고 하기보다는 기계 네, 가지고 장사하는 엔지니어 같은 사람인데. 네, 공학자가 엔지니어. 네, 그런가? 공학자는 우리나라에 좀 더 그런 느낌 있잖아. 그죠. 근데 좀 더 이런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 네. 네, 그런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 좀 보여주는데 뭐 고치는 가게 같은 거 하고 그죠. 여자한테 되게 인기가 많고 실력도 정말 좋은 엔지니어인데 그런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이 네. 거의 친구처럼 나이를 초월해서 젊은 사람이지만 네. 버질이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나이 든 친구 도널드 서덜랜드는 같이 경매를 맨날 해서 참여해서 그 사람은 네. 같이 조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 전화를 받은 이후에 이 버질 올드먼이 그 여자의 집에 가서 결국은 일을 맡게 되죠. 낙찰을 그죠.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 로봇이라기보단 톱니바퀴 같은 걸 주어요. 네. 창고 같은 데 가서 모든 가구를 다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도 가고 다 가는데 네. 우연히 물 위에 떨어져 있는 톱니바퀴 같은 걸 발견을 하죠. 그죠. 근데 톱니바퀴가 물에 있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 녹슬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은 녹이 안 슬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오래된 폐쇄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누군가 뒤집어 놨거나 최근에 흘린 거다. 그러면서 이걸 호기심을 갖고 가져와서 네. 그 엔지니어한테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는 뭐 같다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를 또 해보니까 네. 복항송이라고 사인이 써져 있어요. 근데 복항송은 되게 유명한 로봇공학자였다 과거에. 네. 발명가였다. 근데 말하는 로봇이라는 걸 만들었었다. 그 사람 거면 되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더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발전이 되면서 그죠. 이후에 이 저택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과정이 로봇이 복원되는 과정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치를 하고 동시에 여기서 일을 하면서 로봇이 복원될수록 이 사람이 버질이 그 집에 숨어 있는 네. 여주인과도 친밀한 관계가 점점 더 진전이 되고 그죠. 이 두 가지의 선로 위에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계가 진전되고 네. 로봇도 점점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반전이 생기고 그죠. 영화는 이제 어쩌지해서 끝을 맺고 그러니까 이 영화 그 톱니바퀴를 주는 장면에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톱니바퀴에 물이 닿지 않는 부분에 녹이 안 쓸었고 네. 반대편엔 녹이 쓸어 있다. 네. 근데 이게 이 모순 때문에 끌린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기심이 많다. 이 사람이 약간 결벽증이잖아요. 네. 약간 평소에 진품을 가려내는 눈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되게 매력적인 걸로 다가오나 봐요. 그런 게 그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그죠. 네,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네. 물이 닿아 있는 물이 부분이 녹슬어야 되는데. 녹슬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게 되게 호기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네. 되게 관찰력이 높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냥 지나가다가 그거를 물에 떠져 있는 걸 잠깐 봤을 뿐인데도 그죠. 그 상황에서 그런 톱니바퀴 수직기가 떨어져 있다 해서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공간에서. 딱 보는 순간 아래쪽은 멀쩡한데 위쪽이 녹슬어 있다. 이거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호기심을 끌었기 때문에 네. 일이 아닌데도 그걸 주머니에 넣었고 그죠. 그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복항송이라는 더 매력적인 이게 다 떡밥이잖아요 사실. 그죠. 두 번째 떡밥을 또 물고 그러면서 이 떡밥이 계속되면서 이 로봇이 점점 더 조립이 돼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여자랑 계속 친밀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단 한 번도 인간관계를 누군가랑 깊이 맺어본 적이 없는데 한 여자를 거기서 만나서 호기심을 느끼죠. 그죠.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속에서 호기심을 느끼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여자한테 호기심을 느끼고 네. 그 호기심이 연민으로 가고 사랑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이 복항송의 그 톱니바퀴를 주우면서 호기심이 느끼고 그죠. 그 호기심이 예술품에 대한 복원의 열정으로 간 다음에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예요. 예술품에 대한 이 사람의 열정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람의 사랑이 두 줄기로 강하게 보여지고 이건 영화의 주제와도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네. 이 사람은 사실 잘못된 판단을 마지막에 한 거잖아요. 그죠. 여자를 선택했죠. 근데 여자가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술적으로도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거를 영화가 상징하는 게 네. 이 톱니바퀴가 계속 주우면서 로봇을 복원하는 과정과 그죠. 그렇게 예쁜 여자가 네. 매력적인 여자가 그 갇혀서만 살고 되게 불안한 마음속에 병을 안고 있고 그거 자체가 되게 또 불안한 부분이었고 그게 또 이 사람의 그죠. 호기심을 자아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매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여자 집에서 톱니바퀴를 발견하는데 네. 그게 어떤 로봇의 일부 구성품이다 네. 라고 그 로봇 공학자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집에서 발견된 거라서 사실은 여자 소유가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남자가 그걸 톱니바퀴가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잡동사니인 것처럼 네.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모아가지고 몰래 여자 몰래 네. 사실 복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이용한 게 아닐까. 그 사람의 욕심, 그러니까 어떤 네, 진품에 그렇죠. 대한 욕심을 이용해서 접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네, 영화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버즈한테 접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죠? 떡밥으로서는 최고의 떡밥이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것만은 물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여자를 같이 물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결국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욕망, 가장 강한 욕망, 예술품에 대한 욕망을 원래 갖고 있었던 거고, 인간에 대한 욕망이 사실은 결벽증을 통해서, 인간적 결벽증을 통해서 없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 자체가 되게 뭔가 갖고 있었다는 거였고, 그게 반증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물게 만들었죠, 결국은. 그 설계한 사람이. 그죠? 이 과정이 정말 제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것들이 여자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로봇이 점점 더 복원되면 복원될수록 이 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그 떡밥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영화가 되게 긴장감 있게 네. 그잖아요? 네. 하나하나 그 한꺼풀 한꺼풀 벗겨갈수록 더 되게 긴장감 있게 잘 묘사가 됐고 그 속에서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으세요 혹시? 관계자가 볼 때는? 저는 뭐 인상 깊다기보다는 네. 여자가 자기를 숨기잖아요. 영화 네, 숨기죠. 제 생각에도 한 중반부 좀 가기 전까지 여자가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의 중반부까지? 네. 아, 네, 그래서 맞네요. 그 영화 처음에 찾아갔는데 약속을 어기잖아요, 여자가.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베슨 양에게 이제 올드먼이 전화를 하면서 욕을 하죠. 예. 이런 내가 뭐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네. 이 계약은 끝났다. 그런데 자기 비서한테 전화해서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예, 막 뻥치죠. 예, 뻥치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버즐 올드머니 영화로 보면은, 되게 전에 말씀드린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보셨어도 돼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잭 니콜슨, 그리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메릴 스트립, 그리고 배트맨 바이러스의 김명민인데, 네. 이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강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더 잘 나가고, 이보다도. 그런 캐릭터한테 네. 누가 약속을 해놓고 안 나간 거예요. 그것도 그죠. 2번씩이나.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빡쳐있을지는 이미. 자기는 최고인데. 네, 최고고 거기다 결벽증도 엄청 심하고 인간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이미. 그죠. 그 상황에서 누군가 다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죠.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애가. 그 빡심이 진짜 느껴지는 표현력이 있었고 그 전화하면서 만나지 않나요? 그 전화하고 다시 갔는데 네. 자기 위치를 밝혀주지 않죠. 계약서를 그러니까 놓고 가라 그러고. 놓고 가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화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네. 주변에 자기가 팀을 다 끌고 가가지고 다 일을 네.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누가 사다리를 떨어뜨리죠 계단에서. 네. 사다리가 쾅쾅쾅 해서 내려오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거죠 그 소리가. 아, 그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 여자가 이 집에 있구나. 네, 여기 있구나. 딱 느끼면서 막 이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에 네. 조용히라고는 안 했구나. 네. 올라가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추적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죠. 발견은 못하죠. 아니요, 이렇게 대충 발견했나? 대충 발견했죠. 네, 그 방에는 있긴 있구나라는 걸 알죠. 네. 큰 방 하나에서. 네. 네, 그 장면이 되게 멋지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네, 막 스릴러 소리가 났어요. 그 여자 찾을 때. 네, 그리고 중간에 한번 다시 찾아가는데 네네. 여자 집 앞에 이렇게 그 바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어떤 여자가 꼭 저는 걔가 그 여자가 그 여자인 것처럼 나오는 줄 알았어요. 클레어처럼. 네. 아 그게 일부러 그랬어요. 네. 대칭이 네. 결국은 알고 보면 이름까지 클레어잖아요. 네, 그죠. 클레어 이베슨이고 이 여자가 실제로 이 분명히 클레어였고. 그죠. 약간 장애가 있는데 장애 있는 천재 같은. 네. 그러니까 더스틴 호프먼이 날 나왔던 영화 중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베리 레빈슨 영화 중에 탐 크루즈랑 더스틴 호프먼이 형제인데 더스틴 호프먼이 성냥갑 하나를 땅에 딱 떨어뜨리는데 성냥이 쫙 흩뿌러지잖아요. 성냥갑이 떨어졌지만 땅에 네. 성냥들이 쫙 땅에 흩뿌러졌는데 그걸 보자마자 284이래요. 284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뭐 그죠. 장애가 있는데 숫자나 뭐 이런 건 천재. 근데 내가 사실 들어봤을 때는요. 네.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중간에는. 원줄. 원의 둘레. 네. 원의 길이.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냥 뭐 있어 보이는 말들을 여기서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막 실제로 다 맞추잖아요. 계산 같은 거 시키잖아요. 네. 막 되게 9자리 수 계산 같은 거 곱하기 시키는데 다 맞추잖아요. 여자가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마치 뭐랄까 근처 대학 다니는 고등학생들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숙제 네. 물어보듯이 숙제 풀어달라고 하듯이 맞아요. 그런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여자는 다 대답하고 네. 3, 2, 4, 6, 2, 7 뭐 이렇게 막 그냥 맞아요. 근데 중간까지 걔가 사실 클레어라서 네. 자기의 그 모습이 남들에게 비추기 너무 걔가 실제로 걔인 것처럼 예, 부끄러워서 거기에 숨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여자인 것처럼 나온 줄 알았는데 에이 나는 거기까지 안 그래요? 갈까. 영화 속에서 계속 그건 있어요. 그 집안에 있는 클레어와 네. 카페에 있는 클레어를 계속 대칭시키는 건 있어요. 뭔가 같은 느낌으로. 뭔가 미지의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있는데 네. 스릴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전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여자 주인공. 네네. 중간부터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늦게 나왔어요. 여자 주인공. 예쁘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좀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네, 왜냐면 남자랑 사랑에 빠지는 구도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남자는 이제 나이가 드는 사람인데 거의 60 그죠. 플러스니까 60은 이렇게 60은 넘은 사람인데 여자는 20대 중반이죠. 28로 그죠. 나오고 설정이 26으로 나오고 7. 작가 프리랜서 작가이면서 네. 광장폭포증이 있어서 집 밖에는 안 나가는 사람.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언제 나오냐면 저는 그렇게 늦게 나오는지 몰랐던 게 전반부터 계속 전날을 통해서 존재감이 계속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중반쯤에 진짜 버질이 집에서 그 벽을 사이로 두고 얘기를 여러 번 나누잖아요. 점차 네. 깊어지고. 그러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이제 나가는 척 하면서 문을 그죠. 안 나간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가 크게 닫고 네. 그 안에 예술 조각상가 뒤로 숨어요. 네. 안 나간 채로. 그러니까 여자가 바로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남자는 그 조각상의 틈을 통해서 그 여자의 모습을 보죠. 그죠. 그리고 반합니다. 반한 거죠, 뭐. 아니 그냥 분위기 자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 남자가 반하기 좋은 상황으로 네. 알고 보면 다 연출이지만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조작이지만. 건데 네.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막 증폭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딱 등장한 여자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주세페 토라토 감독이 네. 진짜 사람이 어디에 끌리는지를 관객들도 사실 버즈라고 똑같은 심리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 여자가 정말 궁금하고 가장 보고 싶은 시점에 내보내주고 그죠.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그 여자한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긴장감이 있고 계속 이런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죠. 그걸 되게 잘 끌고 가는 것 같고 결국은 여자랑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얼굴까지 튼 사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얘기를 다 하고 연인 비스무리한 걸로 발전을 하고 네. 연인이죠 뭐 연인으로 발전을 해서 이 여자를 결국은 자기가 치유해주고 싶다. 맞아요. 광장으로 나오게 해주고 싶다.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여자와 남자의 캐릭터도 되게 대칭적이죠. 그죠. 남자는 장갑을 맨날 끼고 다니는 약간 결벽증. 그죠. 여자는 공포증. 광장에 나가지 못하는 공포증. 그 맞다. 그 비밀의 방 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나는데 여자를 바라보고 이제 사실 사랑에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여자를 보기 전에. 네, 그렇죠. 그죠. 보기 전에 이미 빠져있죠, 사람 네. 사실. 그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그 광장 공포증에 대한 책을 막 빌려 읽고. 네네. 근데 그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얀 방에 자기 명화들이 여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그 방에서 이베슨 양의 전화를 받으면서 초상을 보는데 네. 초상화에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초상화에 그 네, 그림들이 그렇죠. 갈라진. 맞네. 네. 네. 갑자기 이제 내가 원래 사랑에 빠졌던 거 초상화를 초반 보면은 네, 예쁘게 보여주는데. 예쁘게 엄청 오래 보잖아요. 네. 근데 전화를 받으면서 보고 있는데 나 그 장면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맞네. 네, 초상화에 막 그러니까 그 페인트가 네. 갈라진 모습들이 이게 막 보이면서 초상화를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게 이 네. 남자가 원래 방에 가서 혼자 네. 그 수많은 그림들 속에서 쭉 쉬잖아요, 들어져서. 근데 그죠. 그 속에 그 여자들 그림들이 다 이 사람의 여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 사람은 실제 여자와는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성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관계도 네. 가져본 적이 없지만 정말 그 여자랑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진행될수록 그 방에 있을 때 초상 그림들이 네. 옛날 그림이니까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되게 흉측하게 나와요. 네, 맞아요. 그게 진짜 그럴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냥 옛날 그림인데 왜 저렇게 찍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장면이 없었던 거 기억해요. 맞아요. 그런 장면이 되게 매력이 있네요. 네. 아무튼 그랬고 결국 정말 이 사람은 그걸 대체하게 되죠. 실제 그림을 사랑했던 그거에서 점점 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죠. 경매와 감정을 하는 그런 시간에도 이 여자를 만나서 다 까먹는 순간도 오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술보다는 점점 더 여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과정이 되게 설득력 있게 그려지고 정말 이 장면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여러분한테 그게 왜냐면 되게 큰 충격이자 그걸로 오기 때문에 장면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이 사람의 선택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뭐랄까 이 사람이 사실은 저는 그 결말이 네. 결말 전에 이 사람의 캐릭터가 정말 인간을 멀리한다는 게 네. 이 사람은 가장 친한 것처럼 나오는 인물이 나중에 보면은 그 여자 클레어 이베슨하고 그죠. 그리고 도널드 그 같이 짜고 경매하는 도널드 서덜랜드 네. 그 다음에 그 짐 스터게스 있잖아요. 네. 그 공학자로 나오는 이렇게 세 명이 가장 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간에 대사로 여자한테는 자신이 되게 사랑을 고백하고 네. 짐한테도 되게 믿을 수 있는 친구면서 좋은 친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죠. 그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고 도널드한테도 네. 도널드가 나중에 뭐 하나 실수하고 뭐 다시 이제 메꾼 다음에 이제는 내가 당신의 자네의 친구인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네. 너의 실력이나 뭐 이런 걸 가치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 넌 언제나 나는 널 믿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세 명의 인물한테 정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아니었죠. 그죠. 쌍방향의 관계가 아니었죠. 결국 끝까지 보면 영화를.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이 사람을 그나마 가장 깊이 있게 대했던 건 그 부하 직원이었던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네. 그 부하 직원도 사실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아니었을까. 왜냐면 그 교통사고 났다 하잖아요. 네네. 사실 전화를 미리 끊어버렸는데 꼭 받으셔야 된다고 네. 설득을 하는 사람이 사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이베슨 양의 전화를 네.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맞네. 사람이. 예.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그건 근데 확정할 수 없고 네. 그건 되게 추측성이 강한 부분이라 그죠. 왜냐면 저는 마지막에 기본적으로 챙겨주니까. 아니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 셋이서만 짰다라고 보고 싶고 그 이 남자는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은 네. 이 주인공을 그래도 좀 존경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 영화적으로 말이 되는 게 네. 중간에 아까 그 경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결혼하고 경매를 엮은 그죠. 데서 이 사람이 이제 버질 올드먼이 사랑에 좀 빠지고 나서 되게 일에 충실하지 않다가 부하 직원한테 한번 그래요. 자네 여자랑 같이 결혼했나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30년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30년을 결혼을 하고 부하 직원이 있는데 결혼한 지 30년 된 네. 결혼한지도 몰랐던 거야. 근데 이 대사 하나가 딱 드러내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인간관계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챙겨주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애들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고 관계가 있을 뻔했던 애랑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철저한 고독과 인간관계를 잘 못 맺은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장면이 되게 재밌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랑 사는 건 어떻나? 이렇게 말해보니까 결혼 생활이랑 네. 경매랑 똑같다. 그죠. 그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도 나의 선택이 최고였는지 알 수 없다. 빵 터지잖아요 거기서. 이 영화가 정말 미스테리고 스릴러고 드라마고 멜로인데 개그까지 있어요. 코미디도 돼요. 되게 웃긴 장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웃긴 장면이요? 네, 제법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었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소소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북한송 그걸 복원하러 가면서 친구한테 계속 자기 연애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그죠. 네, 그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가 하는데 있는데. 빵빵 터지게 만들잖아요. 되게 네. 많아요. 제가 볼 땐 코미디적 요소들도. 그러니까 되게 주세페 토마토르가 나름이 아니라 최고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 감독 중에 현존하는. 네. 그 중에 거의 모든 장르를 아울러서 하나의 장르에 매몰되지 않고 장르적인 걸 다 녹여내서도 자신의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수단으로서만 장르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이미 경지에 네. 오른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봤는데 네. 보통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지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번 영화 봤을 때 내가 집중하면서 봤구나 네. 느낄 정도로 조금 힘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없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몰입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 저도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중을 하기 싫어도 집중을 시켜요. 네. 힘이 되게 강력해서 네. 강제 집중을 시킨 다음에 보고 났을 때 애들이 지쳐 빠지게. 네. 근데 이 애들은 처음부터 거부할 수 없었던 거야. 이 영화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네, 전 주세페 토마토리를 거의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영화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그 영화 중간에 위조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예술에 있어서 위조라는 게 어떤 그렇죠. 건지. 그러면서 보건가들이 누군가 어떤 여류 보건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품이 있고 원작이 있고 그죠. 그 모조품이 있는데 위작이 있는데 그 위작조차도 결국은 표현을 하려는 그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작들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그죠. 진품하고 그래서 위작이 갈리는데 그 위작이 가치는 훨씬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하지만 이 사람이 또 다 나중에 하는 대사에서는 그 표현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다. 그죠. 기술이나 이런 걸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술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그 번뜩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 열정이 없어서 네. 화가가 아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진품은 그걸 내면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네, 대사가 네. 나오잖아요. 네. 너가 이제 먼저 난 너만 인정해줬으면 훌륭한 화가가 됐을 텐데 네가 인정을 안 해줘서 못됐다. 그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너는 그게 없다라고 그 앞에서 대놓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그리고 그 이베슨이라는 여자가 네. 그 친구의 그림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그 친구의 그림을 보고 그렇죠. 이건 진품이 아니다. 네. 이건 쓰레기다. 네. 얘기하는데 자기 엄마 그림이다. 네네.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 장면도 정말 매력 있는 게 이게 다 셋이서 짠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 짜는데 되게 중요했던 그림이 그 이베슨의 어머니를 들였다고 말해지는 그림이에요. 네. 그걸 도널드 서들랜드가 사실 그린 거죠. 그죠. 진짜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걸 그 친구가 그린 건데 이 사람은 원래 친구를 화가라 생각하지 않았고 네. 그 장면에서도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건 작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내요. 그죠. 훌륭한 작품이. 근데 웃긴 게 나중에 이야기를 흘러서 네. 최고의 걸작들만 들어가는 자신의 비밀의 방에 네.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 그죠. 그림을 안고 상징적으로 이 그림을 안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 여자랑 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그림을 어떤 것만 예술이라고 인정했다가 이것도 그 방에 들어가게 되고 마음이 변해서 그렇지만 거기서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막 와 말씀드릴 수가 없다 빠 네. 하죠. 말해줄 수가 없다 좋은 네. 일이 막 일어나고. 네,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장면의 충격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그 장면이 되게 멋지게 나오고 또 아까 그 얘기를 더하면 영화가 계속 예술과 위작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위작이 어째서 예술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지 그리고 위작이 어떻게 해서 위대해지는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술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네. 그 얘기 자체가 이 주세페 토르나토레라는 감독의 영화에도 적용이 그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요? 보면 이 영화에서 주세페 토르나토레가 처음 쓰지 않는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면들에서 흔히 쓰였던 기법들이나 네. 장치들이나 이야기들을 부분적으로 가져온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장면과 장면이 아까 말했듯이 응답한다든지 네. 그 설정에서 이제 비밀의 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보여준다든지 막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정말 많은데 또 장르적으로 막 스릴러를 섞고 어떻게 해서 뭐 미스테리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코미디도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클리셰거든요. 근데 흔히 클리셰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쓴 거다 본 거다 뻔한 거다 이렇게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 하지만 다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진정 새로운 거는 거의 없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영화에서 주세페 토르나토레가 시도했던 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예술적인 장치들을 흔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내는가. 되게 평범하지만. 네, 평범한 것들로 어떻게 위대한 것들로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만들어가는가. 내가 뛰어나다. 네.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보면서 좀 좀 좋았던 장면들 더 없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결말에 대해서 느낀 부분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자가 평소에 그 진품하고 이제 위조품을 가려내는 거에 탁월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베슨 양하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렇죠. 이베슨 양이 그때 물어보죠. 위조품이 의미가 없는 거냐? 네.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진품하고 위품을 또 가려내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네, 과거 얘기를 하죠. 네, 과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고아원 출신이고 뭐죠? 그 어렸을 때 그 봉사활동이라 해야 되나요? 뭘 잘못하면은 벌 비슷하게. 그죠. 네. 뭐 잘못하면 그 예술품 복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도와주는 네. 일을 맡았는데 자신은 그 일이 너무 좋아서 네. 맨날 잘못을 하는 말썽꾸러기가 되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왜 복원 일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는지에 네.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의 평생을 바쳐서 이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옥션에 회사도 있고 네. 사람들에서 그 최고의 경매품만 잘 고용돼가지고 네, 그렇죠. 경매를 하는. 각지의 뭐 암스테르담이나 런던이나 뉴욕이나 맨날 초청해서 이 사람한테 경매받기 위해서 하고 감정받기 위해서 하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네. 그 여자의 사랑이 네. 그 여자가 자기를 대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정말 그죠. 짜고 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본인이 처음에 그 여자 집에서 그 여성에 관심을 가진 건 사실 네.
그 토니바퀴 때문이었잖아요. 토니바퀴 때문에 그 집을 계속 가게 됐고 또 그 방 안에 있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를 나오게 해주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네. 제가 알지 못해요. 제가 느끼는 게 연민인지 사랑인지 네. 모르죠. 호기심. 왜냐면 자기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평소에 제가 느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감정을 저는 그게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여자에 대한 사랑이 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체가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내 감정이 네. 무엇인지를 감별하는 그 눈이 네. 이 사람이 예술가로서 다른 걸 감정하고 파악하고 판단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뭐냐면 영화에서요. 예. 이 사람은 사실 예술로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네. 물론 이 사람이 되게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네. 뛰어난 감정가인 건 사실이지만 진짜 예술을 보는 가장 핵심적이고 깊은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이 떨어져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것도 인간의 표현을 이해하는 거고 네. 인간을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술을 이해하는 게 이 사람은 인간하고는 되게 멀리해요. 결벽증일 정도로 인간을 그죠. 멀리하고 그 인간이 그려진 그림만 갖다가 마치 그 여자인 것처럼 좋아하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진품엔 내면 세계가 존재하다고. 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입버릇 그 얘기하지만 네. 그 내면 세계를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 내면 세계를 만약 예술적으로 자신이 내면 세계를 볼 줄 알았다면 그 친구들과 네. 인간들의 진위 여부도 알 수 있었을 거고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나를 진짜로 대하는지 아닌지 혹은 그 여자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감독이 이 주인공 캐릭터를 표현할 때 버질이 계속 예술품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그죠. 진짜 예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거다라는 게 감독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의 인생을 가짜로 살았던 거예요. 네. 감정가로서의 그런 삶을 산 게 사실은 다 감정으로 사기쳤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진짜 감정을 해본 적도 제대로 없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술의 그 진짜 같이 빛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네. 감히 예술품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짓을 못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기술적으로만 예술을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었던 거고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기에 휘말린 거고 아,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고 결국은 조금씩 이제는 쌓아가겠지라는 게 생각인데 그죠. 감독이 약간 응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술을 겉핥기식으로만 예술을 보는 사람들을 돈만 벌려고 하고 사기로. 이 캐릭터를 통해서 예술을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이해하는 척 머리로만 예술을 보고 그 표현을 보는 눈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 통찰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오만을 비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관계자는 저도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슬픈 게 네. 성장이라기보다는 그런 내면 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내면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내면 세계라는 건 실제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술품의 진품, 가품 자체가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림,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위조품을 잘하는 사람이 네. 그린 그림, 그걸 그냥 판별하는 능력, 그렇죠. 그게 이제 뛰어난 건데 그걸 자기는 내면 세계다, 그죠? 네. 훌륭한 그림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가 사실 여자한테 사기당하잖아요. 여자가 자기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자기의 감정도 처음에는 제대로 잘 볼 수 같은 말 했는데 네. 근데 마지막에 전 남자가 좀 바보 같다 생각한 게 네. 여자의 마음을 그 진품이라고 믿잖아요. 어느 정도 믿는 게 네. 자기 마음은 진품인 건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네. 다 결정되고 나서 최후의 그때도 순간에 믿는 게. 자기의 마음이 진품이라는 걸 깨달아서 네. 나는 그 여자를 찾지 않겠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사실 그 순간만큼은 널 사랑했어. 뭐 네. 그 순간이 너무 나는 그러니까 그 평생을 걸쳐서 그 순간이 자기한테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랑 자기 그 마음 자체가 그걸 깨달은 거지. 아 이건 내 사랑이라는 마음이었구나. 이게 내 내면 세계였구나. 이렇게 나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끝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를 이제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끝낸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막 찾으러 가는 장면처럼 나오잖아요. 끝에. 네, 그렇죠. 여자가 중간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날 믿어달라고. 네, 그런 걸 의심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무슨 일이 생겨도. 네, 무슨 일이 생겼잖아요. 네. 그 무슨 일이 생겼는데 정말 네. 무슨 일이 생겼는데도 이 사람 끝까지 믿잖아요. 그죠.
그 추억으로 간직한 게 아니라 처음에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의심하려고 하다가 결국 믿는 쪽으로 가는데 그 결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남자가 끝까지 깨우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아, 그렇게 봤어요? 왜냐면 자기 감정이 사실이고 상대방 감정이 위조란 걸 알았으면 네. 그냥 자기 그 추억만 간직한 채 여자애 헤어지지 않는 걸 그냥 자기 사랑으로 그냥 간직하려고 또 나쁜 걸 안 보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제 생각에 그냥 네. 프라라는 곳에 가잖아요. 여자를 찾기 위해서. 네, 그럼 관계사가 지금 내가 이해한 바로는 네. 관계사는 그러니까 클레어와 버질의 네. 사랑에서 네. 관계사가 보는 건 이거잖아요. 네. 버질이 자신이 클레어에 대한 사랑을 했다는 거는 확신하게 됐고, 네. 하지만 클레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채로 네, 모른 채로 이 사람은 끝까지 클레어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게 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되게 그냥 안쓰러웠어요. 영화 보면서.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영화 속에서 버질은 클레어를 사랑했고 클레어도 버질을 사랑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새끼들이 사기를 쳤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자는 분명히 그 장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그죠.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정말 그 여자의 말처럼.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웬만하면 그 여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죠. 그죠. 하지만 버질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클레어를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고 클레어가 나를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둘이 서로 사랑을 했다. 네.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지만 우리의 사랑만은 진실이다.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저는 영화적으로 보는 게 네. 영화 속에서 버질은 계속 잘못된 예술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가식적인. 인과응보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인과응보기도 하죠. 인과응보면서 동시에 네. 버질의 이 가식적인 예술관이 드러나서 결국은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건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다 그걸 당하지만 마지막에 클레어를 사랑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 사람의 예술관이 변화하거든요. 네. 아. 그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방에 들어갈 수 없는 그림을 들고 들어가게 되고 네. 또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예술품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해요. 그 장면이 변해가면서 이 사람이 보는 사랑관도 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관과 사랑관이 다 변했다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랑을 보는 눈이 떠지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했던 게 전부 다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결국 여자 짜고 쳤겠지. 근데 짜고 쳤을지라도 여자가 아마 내가 볼 때는 버질이랑 여자가 포옹하는 그 비밀의 방에서 포옹하는 그 순간만큼은 네. 여자도 버질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내가 봤던 중요한 시점은 여자가 뛰쳐나갔던 그 순간부터 네. 옛날에 여자가 광장부터 극복하는 순간 있잖아요. 네. 그 순간부터 내 생각에는 내가 본 영화에서는 그거 다 위조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그 여자가 버질을 원래는 짜고 치고 들어왔지만 버질을 사랑하게 됐고 하지만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버질을 배신했지만 실제로 어느 순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버질이 그 상황에서 여자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만 볼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버질이 실제로 모든 걸 다 잃었어도 네. 그 사랑만 찾아도 버질이 실패한 게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숨 걸 수 있으니까. 그 저는 버질이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잘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을 네. 알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 여자만 다시 돌아온다면 이 사람은 모든 걸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베스트 오퍼를 했고 네. 베스트 오퍼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면서 네. 동시에 베스트 오퍼를 이 사람 진행 중인 걸 수도 있는 거죠. 아, 혹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자기의 그 여자들을 네. 다 잃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다 이렇죠. 그게 오퍼가 되는. 그게 내가 보는 영화는 그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아. 관계자가 보는 영화는 거기까지인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베스트 오퍼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게 실패했는데 이 사람 아직 못 잊는다. 네. 이게 관계자가 본 영화인 거고 네. 내가 보는 영화는 아직도 영화가 베스트 오퍼가 진행 중. 여자가 돌아올지 아닐지는 열린 결말이고 베스트 오퍼를 이 사람이 일단 던졌어.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던진 거죠. 그러니까 네. 손을 들까 말까 했는데 경매사가 그걸 든 걸로 판정을 한 거죠. 네. 결국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네. 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죠. 아, 그 여성이 아직 진짜 그 위조인지. 여자의 사랑이 진짜였는지, 그러니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자기건 진품이었지 확실하잖아요. 내가 건 건, 그러니까 나는 건 거죠. 이게, 네. 아. 이게 진짜든 가짜든 이 네. 남자한테는 걸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이 남자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관계자처럼 봐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다 완결성이 있고, 나처럼 봐도 완결성이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해석이 가능하고,
영화가 그걸 다 치밀하게 다 짜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앞뒤가 수미상관도 되잖아요. 오프닝과 엔딩이 또 일치하잖아요. 그러게요. 프라하의 거기와 로마의 밀라노의 거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또 좋았던 장면이 있어요? 전 너무 좋았던 장면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안 좋았던 장면이 있어요? 혹시 그게 빠르겠네. 안 좋았던 장면이 있어요? 안 좋았던 장면은 없는데, 저도 없어요. 네. 그냥 그런 장면, 그 연기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아예 배우 시간으로 가죠. 이제 네. 오늘 우리가 끝 좋은 아닌가? 배우랑 몹쓸 배우를 뽑아야 되는데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좋은 배우랑 몹쓸 배우를 지금 뽑아보죠. 네. 이 영화 속에서 관계자가 볼 때 좋은 배우 누구를 뽑고 싶어요? 저는 주인공 게리 올드먼 씨. 게리 올드만 게리 안 올드만이 나왔고 아니구나. 제프리 러시가 나왔죠. 제프리 러시. 네, 또 게리 올드먼도 아니고 이름 뭐지? 무슨 올드먼이지? 얘가 버질 올드먼. 버질 올드먼 씨. 아 그래서 게리 올드먼이라고 그랬구나. 아. 버질 올드먼을 연기한 제프리 러시죠. 네. 네, 이 배우가 제일 좋았어요.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떤 점에서? 특히 그 장면 있잖아요. 여자방, 그러니까 처음에 네. 두 번 숨어 있잖아요. 아 남자가 두 번째 숨었을 때 네, 숨었을 때.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숨은 거 말고 남자가 몰래 여자 보려고 숨었을 때.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꼭 자기가 원래 숨어있지 않았던 것처럼 네. 막 다시 왔는데 행동을. 땀이 막. 진짜 재밌게 나오는 장면인데. 네. 영화 속에서 이 남자가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상 뒤에 숨어가지고 그죠. 그 여자가 나온 모습을 다 보고 빠져나갈 때는 이 여자 전화기로 전화를 걸죠. 그러면 다시 그 방에서 전화기가 울리니까 여자가 거기 들어가는 걸 틈타서 나가잖아요.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 먼저 여자한테 전화가 오죠. 그죠. 여자가 그걸 받는 동안 나가려고 하다가 핸드폰을 떨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여자가 여기 누구 있냐고 하면서 막 흥분해서 소리치기 시작하고 남자는 도망쳤다가 다시 그 남자한테 전화가 또 걸려오죠. 그죠. 지금 집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쫓아내달라고. 그죠. 이게 다 짠 거니까 그렇게 된 그죠. 거잖아요. 다 GPS로 추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 남자가 어디 있는지 다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였고 일부러 그 남자가 숨어 있게 하고 싶었던 거고 다 남자의 행동은 전부 다 설계 속에서 움직인 거고. 그죠. 연기를 그- 내보라고. 네, 그게 있는데 그 장면에서 진짜 좀 연기도 좋고. 네. 그래서 버질 올드먼을 연기한 제프리 러시. 네. 저도 똑같습니다. 너무 연기가 좋았고 원톱 연기인데 네. 이 사람의 심리 변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심리가 너무 변화가 자연스럽고 또 되게 깊은 내면의 변화들이 감지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자기의 방 속에서 저는 좋았던 게 비밀의 방 남자도 있고 여자도 둘 다 비밀의 방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남자의 비밀의 방 속에서 그 반전이 나오는 장면이나 혹은 그 여자를 데리고 갔던 장면들이나 그 비밀의 방 속에서의 이 남자의 모습이 정말 좋지 않았나 연기가 그런 생각에서 저도 네. 제프리 러시 뽑고 싶고 네. 근데 또 다른 배우들도 다 좋았습니다. 진짜. 네, 저는 나쁜 배우 없었어요. 다 좋았어요. 근데 몹쓸 배우 그래도 뽑아야 돼요. 한 명을 뽑자면. 그래도 뽑아야 되나요? 네. 그럼 저는 그 사람, 그 뭐지? 클레어 두 명이잖아요. 카페 클레어. 예. 네. 왜 별로였어요? 그냥 무섭게 생겨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딱히 다 잘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배우는 연기 잘했다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몹쓸 배우는 아닌데, 네. 아, 저 사람이 연기를 막 진짜 잘하는구나.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저는- 엑스트라니까. 저는 엑스트라는 아니죠. 그 정도는 조연이죠. 그래요? 네. 엑스트라는 내가 네. 뽑는 배우 엑스트라예요. 누구예요? 저는 누구냐면 그 중간에 습격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 광장으로 여자가 나오게 되는 계기인데 아. 버질 올드먼이 이제 여자를 만나러 갈 때 중간에 네. 4명의 남자들이 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구타하고 돈 뺏었고 튀는데 네. 그 장면을 목격하죠. 목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되죠. 이 남자가 전화를 거는데 네. 전화를 끙끙대니까 여자가 밖으로 보다가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뛰쳐나와서 이 남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잖아요. 아, 그죠. 그 장면에서 습격하는 4명. 네. 그 장면에 그게 좀 연출이 퍽치기의 느낌이 제대로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좀 더 강하고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야 했는데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도 보인 것 같고 차 짜고 치는 거니까. 아닌가? 저는 그게 짰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건 그래요? 진짜 퍽치기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사실 그 창문에 네. 이제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안 보고 있었죠. 전화 보고 나오는 걸로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쓰러지고 나서 전화 받고 보는 것처럼. 에이 아니지. 그 영화의 시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영화 시점은 계속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네. 가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걔네 그러니까 창문에 꼭 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꼭. 아니에요. 딱 여자의 그게 나중에 네. 찾는 느낌도 나와요. 저 남자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전화가 어디서 걸려왔지라고 찾는 느낌이 나오고 네. 여자가 뛰쳐나오는 것도 되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 네. 그때까지 이제 관객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광장 공포증인데 네. 꼭 그 극복하듯이
문을 열기 전에 되게 장황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죠. 사실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전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속으라고 그냥 관객들 속으라고. 네. 네, 그건 절대 동의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 영화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이 클레어 말로는 1년에 몇 번 나오는데 네. 그때 그 장면 하나 나오려고 이렇게 되게 두려움거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클레어 말로는 얘가 네. 되게, 그러니까 클레어가 속이고 있는 건 맞는데, 애들이 다 속이고 있는 건 맞는데, 영화가 보여주는 시점은 걔네 입장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속이는 애들 입장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버질의 입장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약간 그거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찍잖아요. 찍는 그죠. 시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 네. 클레어는 분명히 그 나올 때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고, 속였다는 걸 아는 시점에서 그 장면을 봤을 때, 네. 그 속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장면 자체는 속이면서 나온 행동들이 아니었잖아요. 돌출 행동이었어요, 클레어한테도. 그래요? 클레어한테 돌출 행동이었죠. 그 나올 때 되게 그 고민하는 흔적이나 이런 게 다 보여지는 걸로 봐서, 이건 돌출 행동이었고, 영화는 계속 그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여줘요. 영화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속인 게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영화는 계속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얘는 속이고 있지만 그것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여주고 얘는 속고 있지만 그것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장면을 얘네 입장에서 보면은 시점이 갑자기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 장면에 저는 클레오는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그 퍽치기 당한 걸 봤다고 확신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저는 그래서 여자가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라고도 봐요. 여자가 이 남자한테. 근데 너무 스토리가 맞아떨어지는 게 걔네들이 그러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가 밖으로 나오게 되게 계기가 생기면 네. 오히려 여자가 되게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 번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여자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연결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점 자체가. 아무튼 이 장면도 그랬고, 네. 그럼 좋은 배우랑 몹쓸 배우 다 뽑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사는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강하게 추천하겠습니다. 강하게? 네. 전 근래 봤던 영화 중에서 올해 작년 통틀어서 가장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뭐 추천사라고 이제 붙인다면 어떤 점에서 좋아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냥 좋았어요. 그거 아세요? 그게 뭐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뭐야 그거? 왜냐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영화 좋았어요? 네, 영화가 다 좋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저도 이 영화 추천합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지 않으면 어떤 네. 영화를 추천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이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고 제가 올해 가장 강하게 추천한 영화가 디태치먼트였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만큼의 감격이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디태치먼트를 꼽겠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 영화가 더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네. 영화를 더 만들기 어려운 영화도 이 영화였고 제가 더 좋아할 만한 영화도 이 영화지만 그 영화는 좀 더 작은 주제에 전착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잘했고 그래서 저한테 온 감흥 자체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 영화를 꼽고 싶고요. 이 영화는 대신에 거장의 걸작이 무엇인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은 제가 본 이래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네마 천국부터 되게 많은 영화를 찍었죠. 피아니스트의 전설도 찍었고 스타메이커, 뭐 말레나 되게 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언노운 우먼까지 최근에 네.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화도 그랬습니다. 정말 걸작이고 여러분들이 6월 12일 개봉하면 네. 꼭 찾아가서 보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6월 15일일 거예요. 12일이 아니에요? 12일인가? 네, 12일일 텐데. 네, 기사도 썼는데. 그렇구나. 12일인가 보네요. 네, 아무튼 베스트 오퍼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베스트 오퍼가 그리고 저희 12일이네. 관기사, 김의사 모두 추천한 영화고요. 네. 이 영화 다음에 볼 영화는 아직 먼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영화 다음에 볼 영화는 엑스맨 방송을 녹음할 때 그때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맨 이후에 베스트 오퍼가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엑스맨 방송에서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저희 방송을 마치고요. 저희 방송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네마 천국, 이 영화랑 같이 시네마 천국도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거든요. 주세프 네. 노트레 감독. 네, 시네마 천국을 보고 또 방송을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 방송은 이 방송이 아니라 영화만세에서 올라갈 겁니다. 앞에 DPS라고 똑같이 써있으니까 찾기 편하실 거고요. 김성호의 영화만세 1회 방송으로 시네마 천국이 올라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다들 안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